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뉴스 보기 전 채널 고정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 안 맞네요. 네, 시작합니다. 네, 팔보채입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저는 SBS 보도국 이슈 취재팀 손승욱 기자고요. 왼쪽은 SBS 뉴미디어국 에이스죠. 장민성 기자. 그 다음에 SBS 보도국 이슈 취재팀 최재형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가 이 팔보채라는 이 뜬금없는 타이틀에 대해서 이 이름을 듣고 SBS 내부에서 참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뉴미디어국의 오케이를 받은 거니까 어떤 의미인지 일단 장 기자 설명을 좀 들어보죠. 일단 이 팔보채 네이밍은 우리 뉴미디어국의 신정은 기자 수요일 날 출연하게 되는 신정은 기자의 아이디어였고요. 무슨 팔뉴스 보기 전 채널 고정. 팔뉴스 보기 전 7시에 저희가 SBS 8시 뉴스 보기 전 채널 고정. 그러니까 팔뉴스 보기 전 채널 고정. 그래서 팔보채군요.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팔보채만큼 다채로운 뉴스 만찬을 저희가 배달해 드리겠다. 월수금 7시마다 저희가 아주 다채로운 뉴스로 찾아뵙겠다. 이런 야심찬 제목이 담겨 있는데 뭐 반응은 보도에서 아까 점심시간에 선배 한 분이 뭐 새로 시작한다며 약간 망설인 거예요. 세 글자라는 생각만 하고. 그래서 양장피? 양장피 아니고 팔보채입니다. 말보채입니다. 네, 팔보채. 최재형 기자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팔보채라는 이름. 아니 궁금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근데 듣고 나니까 말은 되지 않나요? 훨씬 의미가 좋은데요. 그리고 한번 듣고 나면은 굉장히 귀에 쏙 익어서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는 의미. 저희 뒤에 지금 보시면 저 화려한 네온 사인도 숙여주시면 약간 정말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되게 멋있다. 이거 약간 중화요리 전문점 느낌도 좀 나고요. 콘트도 되게 제작진 사이에서 팔보채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삼행시 짓기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이 장민성 기자가 저희 홈페이지에 적어놓은 표현이 제일 좋습니다. 팔보채만큼 다채로운 뉴스 만찬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잘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 영업비밀 동향보고입니다. SBS 뉴미디어국의 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오늘 뉴스 유입량 많았던 뉴스 가운데 저희가 선별한 5가지를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첫날이라 전해드릴 게 많아서 빠르게 맞습니다. 5가지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뭐죠? 피디님 저희 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오늘 강추위 첫 시간이니까 추워가지고요. 강추위, 추위, 한파 이런 관련 검색량이 많았습니다. 내일 더 추워진다 그러는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흑사병이었습니다. 흑사병 패스트 중국 이런 검색량이 많았고 뉴스도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추가로 1명 발생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세시대 때 나왔던 흑사병이 21세기에 웬 말인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없는지 잠시 뒤에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연결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프리미어 12. 어제 아쉽게 준우승했던 프리미어 12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여전히 관심이 높고요. 네. 준우승도 분명히 잘했다는 거죠? 너무 근데 이틀 연속 패해서 아쉬운 패배를 당해서 저희도 이따가 우리 SBS 야구팀장을 모셔서 그 바쁜 야구팀장 모셔갖고 저희가 프리미어 10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홍콩 시위였습니다. 네, 홍콩 시위가 거세지면서 현지 상황 밤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국제부 정동영 기자 불러서 홍콩에 대한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길지 않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베트남 아내 살해. 저희 SBS 시민사회팀의 제이원 기자가 어제 밤에 야근을 하면서 또 단독을 했더라고요. 물론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오늘의 5가지 키워드였습니다. 강추위, 흑사병, 프리미어 시위, 홍콩 시위, 베트남 아내 살해. 자, 그럼 이제 이 중에서 강추위, 흑사병, 프리미어 시위 이 3가지에 대해서 SBS 기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모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부르게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께서는 지금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취재 뒷얘기부터 미리 보는 팔뉴스까지 SBS 기자들을 불러서 이슈에 관한 거의 모든 궁금증을 자세히 풀어보는 순서입니다. 정구희 기상 전문 기자를 불러서 강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에 지금 눈이 좀 내릴 수가 있는데 서울은 안 내리고 경기 남부, 충청, 호남, 서해안 이쪽으로 해서는 언제까지 지금 눈이 내일 새벽이면 그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그 눈이 내리진 않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눈이 한 차례 내릴 것 같습니다. 올겨울 많이 추워요? 겨울 예상. 그 겨울 예상이라는 거는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 무조건 춥습니다. 겨울은 안 추운 겨울이랑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치. 왜 이 질문이 언제나 나오는지 뭐 궁금하신지 좀 의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년보다 더 춥냐 이런 거죠. 물어보는 그러니까, 사람 죄송합니다. 아니 이 평년보다 조금 더 기온이 높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게 저도 이 장기 예보를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평년보다 더 높다고 해서 그 기습 한파들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한파가 오는 게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중국이랑 몽골 대륙에서 차가워진 공기가 넘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북극에서부터 이 찬 공기가 남하하는 경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뭐 둘이 이제 비슷하긴 한데 이 경우들이 그 3, 4일에 한 번씩 원래 찾아옵니다. 그래서 4만 사원이 이제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평년적으로 보면 기온이 높다고 해도 결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이제 가장 추운 날씨, 얼마나 추웠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결국 그 기습 한파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장기 전망은 사실 체감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저번 겨울은 사실 굉장히 따뜻한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뭐 따뜻하다. 이제 2월달 저번 같은 경우 이제 2월달이 따뜻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12월달, 1월달 뭐 따뜻했다고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하죠. 왜냐면 영하 17도 떨어졌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평균 기온으로 보면 평년값을 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올겨울은 춥다네요. 근데 이런 질문 그렇게 물어보면 항상 춥습니다. 겨울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많이 받죠. 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 예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없었죠, 맞아요. 네.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아니 그 얘기 있더라고요. 서울에 뭐 10년마다 10년 주기마다 눈이 많이 내려서 10년 주기 폭설. 맞아요. 근데 그게 올해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10년 있던데. 주기설,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은 들어봤는데 폭설 10년 주기설. 자꾸 자연과학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자꾸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안 그래도 이 엊그제부터 서울 10년 주기 폭설이다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눈이 많이 온 거 그 기사가 인용한 자료 바탕으로. 근데 81년, 85년, 86년, 90년, 98년, 2001년, 2004년, 2010년인데 10년 주기로 있는 게 아니라 4년, 5년, 3년, 7년 이렇게 반복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잘라가지고 10년 주기로 있다는 식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거 없군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얘기죠. 심지어 그 10년 주기라고 하는 것도 뭐 어느 해는 9년이었다가 어느 해는 11년이었다가 들쑥날쑥한데 9년, 11년이면 그래도 그나마 버틸만 한데 뭐 4년, 5년은 이제 이게 과학이라고 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죠.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있거나 그러면 10년 주기가 정말 딱 들어맞는 게 있거나 아니면 인과관계가 설명돼야 되는데 원인과 결과가 첫 번째 원인과 결과는 전혀 모르고 일단 상관관계가 완전히 뚜렷하진 않고 그럼 이건 과학적인 기사가 아니란 얘기죠. 그냥 과학기상 전문 기자답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기사를 끼워 맞췄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맞았죠 이거? 아니 안 맞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총 맞는다는 건 저희 8시 뉴스 리포트 그러니까 지금 약간 총 맞아서 알아보고 약간 저희가 오늘 10년 주기설만으로도 오늘 방송을 들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정구희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김에 10년 주기설이 그렇잖아요. 수능 추이설은? 수능 추이는 이거는 저희가 뭐 여러 번 보도를 했었는데 사실 뭐 수능은 날짜도 계속 바뀌는 거고 그리고 이번 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웠죠. 영하 3도 정도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추웠고 근데 작년엔 또 안 추웠어요. 그래서 4년에 한 번 정도 꼴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주기성이 있다 이 말이 아니라 10년이면 한 2번 또는 3번 정도 한파가 오고 그 나머지는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맞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왜 이렇게 입시 한파 얘기를 많이 하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입시가 12월 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학력고사 시절에는 그때는 12월이니까 추운 날씨가 많았고 그때 추웠어요. 수능으로 바뀌면서 이게 입시가 11월로 좀 앞당겨지니까 그때는 사실 한파가 이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수능에 한파가 찾아올 때마다 입시 한파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추워서 그러니까 또 오는 사람도 많고. 저 알아요. 수능 때마다 왜 추운지. 부모님들이 온갖 조상신과 귀신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귀신을 불러서 진짜로 저희 SBS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이게 진짜로 너무 귀신이니까 귀신 불러서 춥다. 서늘함 한기가 있는 거지. 그럴 것 같기도.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험생들이 다 떨기 때문에
다 떨기 때문에 추운 거 아니냐. 근데 요즘에 왜 안 맞냐. 예전에 100만 수험생이었는데 지금 수험생 숫자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미세먼지도 심했어요? 오늘 이제 미세먼지 농도 보면 굉장히 높고 이제 미세먼지 주의보 내려진 경우가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황사 영향입니다. 중국 어제 내몽골 공호부터 황사가 발원했었고 그게 지금 넘어와서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사실 황사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한 800 정도를 넘어가야 예전에는 위험하다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미세먼지랑 기준이 통합되면서 이제 뭐 100 정도만 넘어가도 역시나 매우 150부터 매우 나쁨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 쪽 농도 한 200 안팎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매우 나쁨.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그리고 뒤부터 내려. 문자 오는 거 보니까 나가지 마시오. 뭐 네, 그래서 황사가 좀 심한 상황이고요. 다만 그 미세먼지랑 다른 황사가 넘어왔을 땐 초미세먼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시면 좋음, 뭐 어떤 곳은 보통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바람 영향도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어오는 바람이 초미세먼지는 날려버리고. 바람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발암인 줄 알았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네, 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좀 다른 게 뭐냐면 황사가 사실 내몽골권이 굉장히 고지대예요. 그래서 고지대에서 낙하하듯이 우리나라로 이제 넘어오는 기류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또 넘어오는 바람이랑 좀 다릅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공장 같은 데서 나오는 먼지가 넘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쌓이는 경우인데 그쪽 그 황사가 고온에서 발원하는 바람의 패턴과 미세먼지 높아진 패턴이 좀 달라서 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뭐 잘 없는데 둘 다 높은 경우도 종종 이제 나타납니다. 그럴 땐 특히나 황사 이런 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금속 범벅 황사라는 기사. 그게 황사가 미세먼지 많은 공장 지대를 통과해서 올 때가 있는데 황사도 사실 내몽골권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군데에서 발원을 해서 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공장지대 같은 데를 거쳐서 오게 되면 중금속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미세먼지 농도도 함께 높아져서 황사랑 미세먼지가 같이 오게 되는 그런 최악의 경우도 꽤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 경우는 아니다. 오늘은 이제 흑먼지죠. 기본적으로. 오늘은 흑먼지. 그 10년 주기설 아니고 수능 때 추운 건 수능 추운 것도 근거가 없고 신때문이고 네. 예. 그리고 요번 추위는 수요일까지고 자 엄청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10년 주기설 참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고 그랬는데 정구희 기자가 명쾌히 설명해 주시니까 좋고 이제 올겨울에 또 저희가 방송을 계속 하다 보면 또 자주 뵐 것 같은데 네 오늘 8시에 하죠. 오늘 8시 아니 오늘 8시는 안 미리 합니다. 오늘 안 해요? 네. 아니 이 추운데? 아니 저기 날씨 팀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이제 하는데 이어진 기상캐스터께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정구희 기상 전문 기자가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주요한 내용들은 추우면 근데 서울에서 중계 어디 중계 포인트가 어디예요? 추울 때 여러 날에 따라 다른데 아침엔 주로 여의도로 많이 가는 게 왜냐면 유동인구가 그래도 좀 있어야 되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바람도 좀 많이 불고 아니 근데 새벽 그 중계차 얘기 잠깐 하면 새벽 6시에 저도 중계차를 탈 때 출근길 저기 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뒤에 혼자 어디서 타셨는데요? 저 여의도는 왜냐면 아침 7시쯤 되면 그 여의도역 앞에 있으면 그게 출근하시는 분들이 뒤에 가끔 이렇게 지나가시거든요. 그래서 덜 썰렁해서 그렇게 타는 건데. 신도림역도 많이 갔었는데. 신도림역도 또 아침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장면을 찍으려고 한 거죠. 추가로 오늘은 홍대에서 타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 얘기해도 돼요? 벌써? 왜 홍대예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직관을. 그런 얘기 함부로 해도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올겨울 날씨나 황사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 기자 다시 불러서 그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구희 기상 전문 기자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흑사병 환자가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죠.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전, 이틀 전인가요? 또 한 명의 흑사병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죠. 그런데 저도 사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 흑사병이 웬 흑사병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책에서만 배웠던 흑사병이 왜 뜬금없이 이렇게 지금 현재 특히 우리나라와 왕래가 많은, 오가는 사람이 많은 중국에서 환자가 발생했을까? 이게 지금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세계보건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한 해마다 한 1000명 정도 내외가
보고됐는데요. 2015년 이후, 그러니까 2016년부터 조금 더 늘었습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보고에 따르면 해마다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보고된다고 하고, 미국 하버드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3000명 내외가 보고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해마다 3000명 정도가 흑사병에 걸려서 적어도 수백 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는,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질병이었음을, 감염병이었음을 저도 지난번 중국 발생 환자가 생겼을 때 취재를 하고서 알았습니다. 지금은 설령 걸리더라 하더라도 초기에 항생제를 투여하면 충분히 잘 낫는 질환이다. 그래서 그렇게 공포스러워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흑사병을 원인이 되는 세균은 여시니아 페스티스라는 세균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증식을 하냐면 쥐 벼룩에서 증식을 하는데, 이 벼룩이 쥐에 살아요. 그러니까 벼룩은 개에 잘 사는 것도 있고 어디에 딴 데 뭐 다른 거에 사는 것도 있는데, 벼룩도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이 흑사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균은 쥐에 사는 벼룩에 잘 살아요. 그래서 이제 벼룩은 뛰어봤자 얼마 못 뛰잖아요. 만약 벼룩이 지 혼자만 살면 그렇게 감염력이 높진 않을 거예요. 근데 쥐에 붙어서, 쥐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감염력이 높았고, 그래서 그때 중세 유럽에, 그리고 19세기에 신대륙 남아메리카에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났던 거는 쥐라고 판단되는데, 근데 이게 꼭 그 벼룩이, 실제로는 벼룩에 있는 세균이 원인이니까 쥐가 아니더라도 쥐가 똥을 싼 거에 벼룩이 있다. 그럼 거기 흙에는 뭐 그 벼룩이 있겠죠. 그래서 그 흙을 만졌을 경우에는 감염될 수 있습니다. 사람 간 전파도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흑사병에 걸려서 재채기를 하잖아요. 그럼 재채기를 통해서 나오는 침방울에 그 세균이 묻어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면 그렇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쥐 벼룩에서 직접 감염되는 것보다는 감염력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 전파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쥐보다는 좀 약하니까 주의해야 될 건 쥐고, 두 번째가 쥐가 싼 똥에 묻은 흙이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람이겠죠. 10명이 감염된 쥐에 노출되면 적어도 3, 4명 정도는 감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치사율로 따지면 이거는 얼마나 조기에 치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치사율을 높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발생한 적이 있고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적이 있지만, 선진국에서, 보건위생 선진국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잘 안 죽어요. 선진국은 일단 진단이 빨리 되고, 그리고 약도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지금 설령 약이 있긴 하지만 진단이 늦어진 상태에서 치료약이 들어갈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병 지역이죠. 중국이나 아니면 저쪽 콩고나 아니면 저 마다가스카라고 하는, 마다가스카는 그 어린 왕자의 비오밤 나무가 그 산다고 하는 그런 섬이죠. 근데 거기에 2016년에 이 흑사병이 집단 발병했어요. 아무튼 그런 발병 지역에 갔다 왔는데 내가 열이 난다. 그러면 일단 병원을 찾아가서 그 열에 대해서 제대로 검사받는 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못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말해서 좀 죄송하네요. 다음부터는 저도 좀 더 그 호흡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 뽀얀 거탑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본격 뉴스 배달쇼 8버체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 키워드죠. 프리미어 12. 오늘 SBS 야구팀장 이성훈 기자 한창 바쁠 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네, 야구팀들이 정말 모르는 분이 없는. 자, 프리미어 12 준우승으로 끝났어요. 자, 일단 이번 대회 총평을 하자면. 네,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끼리 성과와 숙제를 함께 하긴 한. 네, 성과와 숙제를 공식 입장을 먼저. 그거는 이제 지상파에서 하는 공식 입장이고, 네, 저희 프로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땠어요? 우승할 거라고 기대들을 많이 했었죠?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대회였고요. 특히 뭐
그 주말 한일전 두 경기가 둘 다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졌기 때문에 이제 야구 팬들의 어떤 아쉬움, 허탈함이 더한 상황인데, 예, 뭐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대회였고, 하지만 준우승을 해서 아쉬운. 야구가 이제 그런 종목이니까요. 어떤 부분에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졌다고 가령 어제 같은 경우에 1회 우리 홈런 2개 쳐서 3대0으로 앞서 있었잖아요. 이 프로 선수들이 참가한 그 프로 최정예 팀들끼리 맞붙은 한일전이 지금까지 16번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 이닝에 홈런 2번 친 게 어제가 처음이에요. 1회 3대0 리드도 어제가 처음이었고 그러니까 역대 가장 좋은 출발. 프로 최정예 한일전 중에서는 출발이 제일 좋았는데 그러고 졌으니까 대체로 우리가 끌려간 경기가 많았었죠. 끌려가서 이제 가까스로 뒤집고 8회와 9회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약속의 8회 뭐 약속의 9회 그랬어요. 8, 9회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양현종 선수가 결승전에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에이스인데 어제 실제로 공의 위력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공의 위력은 괜찮았는데 이제 일본 슈퍼라운드 가고 나서 이제 어제가 두 번째 등판이었는데 직구 제구가 조금 평소에 양현종 선수답지 않은 원래 양현종 선수는 굉장히 좋은 투수였는데 올해 양현종 선수가 특히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이제 많이 평가는 하는 건 제구가 양현종 선수의 선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즌이었거든요. 볼넷을 가장 적게 내주는 볼넷 비율이 가장 적었던 시즌이었고 그런 제구가 이 서울에서 슈퍼라운드 1차전에서도 그 정말 칼날 같은 제구가 다 통했어요. 구석구석으로. 그랬는데 어제 볼넷을 많이 내주던데요. 볼넷도 많이 내줬고 그 홈런 2방 맞은 그 공들이 양의지 포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쪽으로 바짝 오른쪽 타자의 몸쪽으로 바짝 붙이라고 여기 대고 있어도 공은 여기 들어온 한가운데 들어온 공 2개의 실투가 다 홈런이 된 상황이라서 네, 뭐 아쉬운. 김광현 선수는 진짜 몸이 안 좋아서. 네, 몸이 안 좋았습니다. 좀 그 대표팀 코칭 스태프과 선수들이 다들 좀 약간 쉬쉬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광현 선수가 현재 이제 미국 진출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안 좋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아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를 팔꿈치 인대가 나갔다든가 뭐 이런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어제 경기는 좀 나오기 힘들었던 상황 같습니다. 자, 투수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타자. 박병호 우리 4번 타자가 지금 또 야구 팬들이 너무 좀 안 좋은 댓글 또 조금 달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기대를 했는데 조금이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달리고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은 악플을 믿음의 야구가 결국에는 실패한 거 아니냐. 도쿄올림픽 때 그냥 이번 프리미어 12의 결과 때문에 박병호를 도쿄올림픽 때 빼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의 타자고 이번 8경기의 결과가 박병호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전 박병호 선수가 참가했던 3번의 국제대회, 14년 인천 아시안게임, 15년 프리미어 12, 작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는 19경기에서 홈런 8개를 쳤거든요. 맹활약했죠. 네. 내년에도 지금 이제 33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타자로서 약간 기량이 떨어지기 시작할 나이이긴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내년에도 박병호 선수는 대표팀의 중심 타자 역할을 맡아야 하고 지금 이번에 지금의 아픔 이런 거 극복하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상대적으로 강백호 선수 이런 젊은 타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오히려 이제 아니 이승엽 해설위원이 강백호 선수 나올 때마다 도쿄올림픽 얘기하고 한국의 미래다 뭐 이런 얘기 극찬을 하던데. 네, 맞습니다. 강백호 선수는 현재 25세 이하의 타자들 중에서 김하성, 이정우 와 함께 이제 한국 야구의 미래를 책임질 타자인 게 많고 강백호 선수가 뛰어나다고 하는 점은 강백호 선수가 작년에 데뷔했을 때 첫 경기 데뷔 타석에서 홈런을 쳤고 그게 이제 신인 최다 홈런 치면서 이제 홈런을 잘 치는 타자로 이제 이미지가 알려져 있었는데 올해 이 선수의 기량은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야구 팬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프로야구의 공인구가 잘 날아가지 않는 반발력이 약한 공을 쓰면서 홈런 1변도의 타자에게는 다소 불리한 리그 환경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환경의 변화에 타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또 어찌 보면 타자의 기량을 평가하는 척도인데 이거에 가장 잘 적응한 타자 중에
두 명이 이정우, 강백호예요. 이 두 명은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작년 대비 삼진 비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삼진을 잘 당하는 컨택 위주의 스타일로 타격 스타일을 바꾼 거죠. 공과 바뀐 리그 환경에 유리한 스타일로 바꾼 거예요. 빠져들어. 근데 이게 타자의 스타일이라는 건 정말 좀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마치 제 사투리가 비슷한 이런 거기 때문에. 처음 몰랐는데 또 변하지 않는 정체성인데 이 둘은 변한 환경에 본인의 스타일을 맞춘 1년 만에 그렇게 딱 바꾼 거예요. 바꾼 거예요. 이건 정말 그만큼 노력을 엄청 많이 노력 더하기 재능이 없으면 근데 이거 안 되는 강백호 선수가 수비 재능 없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명타자만 해야 돼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작년에 좌익수를 받고 올해 우익수로 옮겼는데 두 포지션 다 수비에서는 아직 대표팀의 주전을 맡기기는 좀 불안하다. 이거 약간 여담입니다만 그 강백호 선수 본인도 그 일본과의 슈퍼라운드 마지막 경기, 그 결승전 전날 했던 그 경기에 이제 선발 출전이 확정되고 나서 약간 농담적으로 내가 도쿄돔 일본의 심장인 도쿄돔에서 만세를 한번 부르겠다고. 만세를 부르겠다고. 그 만세를. 그렇죠. 이게 참 마음이 농담이고 이제 약간 자조적인 표현. 이 대표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 상황에 배포가 있는 선수예요. 근데 원래 돔에서 수비가 더 쉽진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 위에 하얗고 그렇잖아요. 철봉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아닌가? 오늘 바람이 안 불어서 괜찮나요? 뭔가 처음 가는 돔에서는 선수들 그런 얘기 하는데 프로 선수들이라면 우리 한국에도 고척돔 있고 하니까 뭐 도쿄돔 천장 색깔이 하얘가지고 거기 안 보이고 이건 옛날 얘기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보고 안 봐서. 그래서 강백호 선수가 대표팀의 진짜 주축이 되려면 수비 포지션을 빨리 본인의 포지션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올 시즌에 봤던 우익수건 아니면 다른 포지션이건 수비수로서의 역할을 빨리 검증을 받고 수비 포지션 자리를 잡으면 진짜 이제 그때부터 강백호 시대가 될 저는 이름이 워낙 예전에 한참 저희 많이 봤던 만화 주인공이랑 똑같아요. 슬램덩크의 만화 주인공. 스타일도 비슷한 거. 그렇죠. 약간 좀 뭔가 약간 저만 그래요? 저만 약간 두 사람이 이렇게 자꾸 오버랩이 되는. 네, 슬램덩크 캐릭터와 그 슬램덩크의 강백호는 정말 천방지축 이 타고난 약간의 무슨 천재성, 가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이런 거잖아요. 야구의 강백호는 그보다 한 수 위입니다. 굉장히 그 나이의 타자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타격의 테크닉. 몸쪽, 천재예요. 네, 몸쪽에 바짝 붙은 직구를 이 방망이를 어떻게 손목을 먼저 내서 여기서 돌리는 이 기술을 손목 먼저 이렇게 돼요. 박병호 선수 그러니까 여기를 접고 여기를 돌리고 그런 어린 나이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정말 특출난 동물적 감각이 뛰어난 거군요. 그런 거는 감각 더하기 재능. 제가 강백호, 이정호 선수 대표팀의 미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본 팀은 어때요? 일본 팀 전력은 이번에 봤을 때 도쿄올림픽에서 붙으면 해볼만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일본 거기도 젊은 선수들 눈에 띄는 선수들이 좀 있었어요. 일본은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보다 야구 저변이 훨씬 넓고 그렇죠. 사실 어찌 보면 이번 일본 대표팀이 우리가 좀 셧아웃을 시킬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처럼 보이기도 했던 것은 뭐냐면 과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 정예팀과의 대결에서 일본 대표팀에는 세계적인 에이스들이 한 명씩 있었어요. 마츠자카, 다르비슈, 다나카, 오타니. 근데 이번 대회에 그런 세계적인 에이스가 없었거든요. 그 현재 일본 현역 최고 투수인 소프트뱅크의 올 시즌 저편 시리즈 우승을 이끈 생가코다이 투수가 이 선수 선발 투수인데 160 던지고 이런 투수거든요. 근데 대회 직전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빠졌어요. 일본이 항상 이 대표팀의 중책을 맡겼던 세계적인 에이스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특이 A급이 없어도 그 공백을 메꾸고도 남는 A급 선수들이 너무나 많더라. 저변이 넓어요. 네, 넓고. 그 뭐죠? 7회 이후에 나왔던 그 선수 이름이 뭐예요? 그 일본의 포크볼. 포크볼만 던지다가 직구 한번 던졌더니 막 158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6명 있어요, 일본에. 그런 불펜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일본에.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뭐야 저거 막.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과 일본의 야구의 격차는 많이 좁혀지긴 했는데 분명히 존재한다. 존재하고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잘 쫓아왔는데 이걸 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저변을 확대하고 선수층을 확대하고 저변이 아무리 확대한들 우리가 인구가 5천만이고 그럼 야구 잘 모르는 것 같지 않아요, 최 기자? 아니 정답이긴 한데 야구 하나도 몰라요. 이상적인 정답인 것 솔직히 이정우 선수 이름 듣다가 이정우 선수가 누구지? 해서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 안 떠오르고 있어요. 전 지금 지금도 이정우 누군지 모른다. 얼굴이 안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잘한 거예요? 예. 이종범 선수 아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 아 진짜로? 조명이 깜빡거리잖아 이상한 소리 하니까. 자자자. 닮았어요 두 분 근데? 딱 봐도 아빠처럼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끝난 뒤 얘기할게요. 이종범 선수가 훨씬 외모는 비주얼은 훨씬 아니요 이종범 선수도 젊었을 때 잘생겼어요. 이종범 선수도 하지만 아들이 훨씬 더 잘생겼다가 중론입니다.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아들이 인기 많겠네요 그러면. 심지어 야구도 더 잘하는 게 아닌가. 진짜?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종범 물론 이제 시작이니까 뭐 알 수는 없지만. 시작인데, 근데 이종범 선수 이제 그 아들과 아버지의 기량을 비교하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당대 리그를 얼마만큼 압도했는가만 보면 아버지를 절대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종범 선수의 94년은 정말 한국 야구사의 길이남을 가장 위대한 시즌 중에 하나로 한국 야구사의 토종 선수가 보인 가장 압도적인 시즌이라고 봐도 뭐 손색이 없나요? 이정우 선수가 사실 뭐 국내 압도적인 원탑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긴 한데 이종범 선수는 그때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해서 사실 큰 성공을 거뒀다고 보기는 힘든. 그렇죠. 그 첫 해에 여기 팔꿈치를 맞는 이제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지금 저희 뒤에 지금 있는 이분이 이종범 선수요. 잘생기셨네요. 진짜 처음 본. 잘생겼어. 얘 야구 방송에 동참을 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봤다는데. 근데 이정우 선수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깐 조용히 좀 있어. 네. 근데 이정우 선수는 이번 대회를 지켜본 많은 이제 국내외 스카웃들이 저 친구는 MLB를 도전해 볼 수 있는 선수 같다. 그래요? 본인도 좀 그런 당연히 꿈이 있고요. 당연히 꿈이 있고 그 선수가 이제 그 MLB에서 통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번 대회에 이정우 선수가 뭐 타율도 3할 8푼 5리면 엄청나게 잘 치긴 했는데 국제 대회라는 환경은 처음 보는 투수들을 계속 만나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예 태어나 처음 보는 투수가 공이 어떻게 들어올지 물론 전력 분석 같은 걸 하지만 직접 타석에서 보지 않으면 그 공의 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이정우 선수 이번 대회 내내 삼진을 하나밖에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 갖다 맞추는 컨택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원래 이 뛰어난 컨택 능력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대표팀 타선을 이끌었던 선수가 김현수 선수거든요. 한국 최고의 컨택. 국제대회 타율이 국내 KBO 리그 통산 타율과 거의 비슷한 3할 5푼을 넘는. 근데 이정우 선수가 김현수의 컨택 능력보다 좀 더 나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보강할 점이 있다면 뭐 어떤 점을 좀 보강을 하면 좋겠다. 사실 이제 아까 일본과의 수준차 이제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 마지막 이 갭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에 문제에서 사실 한국 야구는 이제 2006년부터 8년 사이 그때 지금까지도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에이스들이 쫙 배출이 됐어요. 유현진, 김광현, 윤성민, 양현종 이 선수들이 그때 배출이 되고 그 이후에 타자도 투수도 약간 골짜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시기가 어찌 보면 트레이닝 방법, 코칭 방법 등의 혁신이 좀 정체가 됐던 시기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다행히 이번 겨울부터 굉장히 많은 구단들이 트레이닝, 코칭, 그다음에 데이터 이용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구단을 자체적으로 혁신하려는 좀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리그 전체의 수준을 올리고 한국 야구 전체의 수준을 올리면서 좋은 선수들이 좀 더 배출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이번 대회를 통해서 경험을 쌓은 젊은 선수들과 힘을 합쳐서 도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SBS 야구팀장 엄청 바쁘신 분 모시고 얘기 들었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부탁을 해서 이성훈 야구팀장 아니면 야구 담당하는 유병민 기자 두 분 시간 내시는 안 되시겠지만 시간 내실 수 있는 분 저희가 모셔서 야구 얘기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 12 발음이 안 되네. 프리미어 12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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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께서는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체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월드클래스, 우리와 관계 있는 국제뉴스를 알아보는 월드클래스 정도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도현입니다. 예, 네. 그냥 딱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네. 홍콩이 심상치가 않아요? 네, 뭐 지난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 뉴스 주의 깊게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인명피해가 일단 사망자도 있었고 부상자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오늘 새벽에 네, 오늘 새벽에도 뭐 저희 특파원도 가서 뉴스를 전하고 있지만 뭐 계속해서 충돌이 있으면서 인명피해는 뭐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특히 오늘 오후에 새로운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네. 아주 초반부터 이제 시위대들이 복면을 착용하고 시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홍콩 정부가 복면을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시행을 했었는데 지난달에 근데 이제 홍콩 고등법원이 이 법안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 위헌이다라는 그런 결정을 해서 오늘 그 결정이 알려졌는데 이제 언론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일단은 시위대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럼 그 법률의 효력은 지금 뭐 정지가 된 거예요? 뭐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어요.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겠는데 일단은 뭐 그런 상황. 저기 지금 나오는 화면이 홍콩 오늘 새벽 상황이죠. 오늘 상황인데 이게 뭐 보시기에도 굉장히 약간 시가전 같은 느낌의 시위대들이 불을 지르고 화염병도 던지고 하면서 뭐 도시 전체가 곳곳이 불을 타고 있고 저렇게 보시면 다리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시민들 이쪽은 시위대고 저쪽 한 좀 위로 올라가면은 경찰들이 있을 텐데 이 저지선 쳐놓고 그 뒤에서 이제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희 취재팀은 이게 위험하지 않아요? 뭐 다치거나 뭐 이제 너무 상황이 위험해 보이는데 다치신 분은 없어요? 우리 취재진도 지난주에 못을 한번 밟아가지고 시위대들이 깔아놓은 그 못을 밟아가지고 발바닥이 좀 찔리는 사고도 있고 했었는데 취재진도 역시 뭐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밖에 없는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우리 한국 카메라 기자, 그러니까 사진 기자로 보이시던데 이렇게 사진 기자가 인도를 지나가는데 경찰들이 이제 빨리 지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또 화가 나셨나 봐요. 우리 이제 한국말로 막 이렇게 욕도 섞어가 하시면서 나 가잖아 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영상도 한참 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취재진들 많이 현장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정도현 기자가 이제 더 많이 접촉을 하겠지만 지금 굉장히 현장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는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홍콩 얘기가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잠깐 그 원론적인 것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 홍콩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아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홍콩이 예전에 독립할 때 이제 독립이 아니 특별행정구가 된 거죠. 원래 영국 식민지였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짧게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897년에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영국이 중국의 이제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진출을 합니다. 그때 이제 홍콩을 거점으로 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중국하고 전쟁을 하자, 아편 전쟁을 2번 합니다. 그 상황에서 영국이 승리를 하고 홍콩을 100년간 조차하겠다. 사실상 식민지로 삼겠다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1897년에 그 조약이 체결이 되고 100년이니까 1997년이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은 청나라가 망하고 신중국이 성립되고 뭐 그 사이에 국공내전도 있고 했습니다만 지금의 이제 공산당의 신중국 성립되고 그 후로부터도 약 40년이 지나서 1997년이 되죠. 홍콩을 되찾기 위해서 1980년대에 영국하고 이 대화를 합니다. 반환을 하기 위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실권자가 덩샤오핑이었는데 덩샤오핑이 당시에 이제 홍콩이 중국을 반환되려는 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홍콩 시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완전히 오피셜한 얘기인지 아니면 뭐 기록으로는 남아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중국의 교수들이 쓴 논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30년 동안 이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하면 되겠냐? 덩샤오핑이 이제 홍콩의 상무위원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30년이면 되겠냐? 자 조용해서 그럼 50년이면 되겠냐? 그랬더니 이 홍콩의 상무위원들이 박수를 치고 와 이런 환호를 질렀다. 그래서 참 의사결정 과정이 참 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실제로 홍콩 기본법,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 기본법에 50년간 고도의 자치권, 지금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50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럼 50년이란 워딩이 실제로 들어갑니다. 그 기본법에. 이게 기록을 찾아보고 교수들한테 물어보고 해도 그 50년이란 근거가 도대체 뭐냐? 그게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50년이라는 건 뭐예요? 그럼 1997년부터 50년이에요? 예, 이게 정리하면 그 논쟁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언제부터 50년이냐. 근데 뭐 97년으로부터 50년이란 이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2047년이죠. 97년 불로. 2047년까지는 자치를 인정해주는 특별 행정구다. 네. 그렇게 결정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오피셜합니다만 덩샤오핑이 당시에 했던 얘기는 30년이건 50년이건 홍콩 사람들이 원하면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은 홍콩이 반환되면 이런 류의 문제가 할 거라는 거를 당시에는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상적인 워딩이 나왔던 것 같고 홍콩 시민들도 2047년이면 너무 먼 얘기니까 일단은 받아들이자 이런. 네, 그렇게 자치를 유지하기로 해놓고 중국은 왜 그렇게 홍콩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름 괴롭힌다 그래도 되나요? 이렇게 감나라 대추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억압을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홍콩이 80년대, 90년대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아시아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반환된 이후에는 예전만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경제금융의 아시아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도 이 홍콩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자국 내에 이렇게 스스로 잘 편입시키면서 이용을 할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선전이라든가 상하이의 주식시장을 만들면서 이 선강퉁, 후강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상해 홍콩 그리고 선전 홍콩을 증시를 연동시키는 그러면서 홍콩 경제를 중국 내부로 편입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이 중국 내부 본토인들이 홍콩으로 굉장히 많이 반환 이후에 가서 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홍콩 집값이 굉장히 살인적으로 폭등한 데에는 중국 부자들이 가서 땅을 사는 것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홍콩의 이 뭔가의 파일을 중국 사람들이 얻어가게 그런 시도들을 중국이 굉장히 많이 했고 어떻게 간단히 설명하면 이용해 먹은 거죠. 홍콩의 매력 포인트를 이용해 먹은 거죠. 홍콩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거의 과실을 쟤네가 뺏어 먹고 이러니까 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국내에서는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찢겨 나가면서 대학가에서는 또 내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뭐 집회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 이런 우리 대학가의 움직임도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8시 뉴스에서는 이 대학가 움직임을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월드 클래스 정동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순서였는데 어땠습니까, 장 기자는?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역시 이게 연결도 많고 그리고 뭔가 저희가 이게 다채로운 소식들을 또 한창 활류수를 준비하는 우리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또 소식을 들으려고 하니까 약간 빡센데 이게 이제 좀 그런 말 써도 돼요. 예, 약간 빡센데 이게 하다 보면 늘겠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와 많은 관심과 격려, 질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참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어렵네요 이게. 네, 저는 오늘 제가 현장 다녀왔던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나왔었다가 저희가 워낙 좀 너무 내용이 풍성해서 제가 막상 좀 할 시간이 없었는데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나와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리고 오늘 최재형 선배가 원래 다루려고 했던 아이템은
잠시 뒤에 팔뉴스에 그렇죠. 예. 간단하게 소개하면 간단하게 소개시켜요. 간단하게요. 가리방산 스키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평창 올림픽 때 평창 올림픽 때 알파인 스키장으로 이제 사용이 되면서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어떻게 복원할 건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곳이죠. 가리방산 스키장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지 저희가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뒷얘기,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학 전문 기자, 기상 전문 기자, SBS 야구, 오늘 첫 순서라고 전문 기자님들이 힘 좀 썼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러실지 모르겠네요. 참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궁금증이 남아 있다 이러시면은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 보고 이 전문 기자들한테 물어서 또 추가적인 답변 드리고 또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레 뵐 텐데요. 모레에도 SBS 기자들의 친절한 설명이 이어질 텐데, 이 팔보채라는 이 이름을 지은 뉴미디어국의 신정원 기자, 그리고 데이터 저널리즘 팀의 김민정 기자 모셔서 최신 데이터 뉴스, 그리고 그날 벌어졌던 일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아직 못 외웠어요. 이거 하려고 그랬네. 예. 다채로운, 해야 됩니다.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